예,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들을 한번 짚어볼 텐데 일단 최근에 중국발 헝다 이슈가 아직까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작년부터 시작된 이슈인데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그렇듯이 건설 투자 붐을 일으켜서 일종의 시멘트 경제라고 많이 합니다. 건설 투자 붐을 육성을 하고 또 많은 부채를 통한 아파트 같은 주택 상품의 신축 행위,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전반적인 금융 그리고 산업 심한 경우는 개인들의 자산까지도 굉장히 커지는 이런 특수 효과를 노렸었는데 이 부채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이 한계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부채가 증액이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촘촘하게 엮여져 있는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크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기축통화국인 미국조차도 이 달러에 대한 부채 증액에 대해서 지난달까지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이제 중국에서 전체 글로벌 시장의 경착륙을 이끌어낼 일종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서 CNN에서 한 보도가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중국 본토 내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무려 1억 채에 달한다고 합니다. 1억 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남한과 북한의 인구를 전부 다 합쳐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릿수보다도 더 많은 주택 채수거든요. 거기에다가 준공이 다 떨어진 다음에도 미분양이 된 채수가 한 3천만 채에 달한다. 그리고 연이은 거품설이 이렇게 계속 제기가 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신축되는 주택들의 판매율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한 해 들어서 무려 36%, 한 3분의 1 이상의 수요가 없어졌더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이제 전국 정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느낀 나머지 이 부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약간씩 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 어차피 전반적인 이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하나의 그 우물 안에 들어가 있는 자산 시장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채를 부동산 시장을 경착시키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풀어준다면 뭐 환율이라던가 혹은 증시라던가 다른 영역에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종의 시간 끌기식으로 계속 딜레이를 시킬 수는 있겠지만 지금 너무 과도하게 쌓여져 있는 부채는 어떤 나라에서든지 그중에서도 펀더멘털이 약한 나라들 위주로 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여태까지 계속 비둘기파라 그러죠. 계속 완화적인 기조로 이 움직임을 이어나갔었던 한국은행에서도 갑자기 올해 넘어오면서부터는 굉장히 매파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11월 달에는 100% 인상한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기조가 시작이 된 만큼 내년 그리고 내후년 계속 이 인상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질 그럴 가능성이 많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대출에 대해서도 미리부터 이 가계 대출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축소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데, 이 움직임이 사실 작년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가장 리스크가 큰 그런 대출 상품들 위주로 해서 먼저는 신용 대출을 손댔었고요. 또 사업자 대출, 일종의 무담보 대출의 형태죠. 이런 무담보 대출부터 약간씩 손을 대기 시작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제한으로 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 강력하게 한 해당 늘어날 수 있는 부채의 한도를 정확하게 정해놓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이미 상반기에 부채 한도를 전부 다 쓴 금융 기업들 위주로 해서 하나씩 가계부채 문이 닫혀가고, 또 이게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최근에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일부분 쪼개야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오니까 일반인들의 반응은 어떠냐면, 아 그래 위험하니까 나는 지금 대출을 받지 말고 다음에 이 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좀 감소하면 그때 받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끊기기 전에 빨리 가자. 미리부터 대출을 좀 실행을 해놓자.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이 시장에서. 그래서 물론 이 전세라고 하는 대출은 필수적인 거거든요. 이 전세 시장이 붕괴되지 않고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자금 대출 분야가 확장되거나 유지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강력하게 조인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총량에 대한 관리가 아니라 일부분 질적에 대한 관리로 좀 넘어가서 여태까지는 이제 증액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출로서 다 커버를 해줬다면 이제는 전체 대출액 중에서 비율로 정해서 늘어나는 전세 대출액만큼만, 전세액만큼만 대출을 추가로 해주자. 이런 식의 질적 규제를 또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금융에 대한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종의 트리거로서 이 시장의 방향성을 바꿔놓는 어떤 현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반응 역시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집값이 하락할 것 같다라는 매수에 대한 축소, 이런 이슈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심리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8월까지 약 한 5개월 동안 굉장히 급격하게 붙었었던 매수세가 9월 들어오면서부터는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계속 방송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던 단기 파동의 형태로 이 시장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 초에는 상당히 작년 연말부터 대출 규제가 들어가면서 올 2, 3월까지는 매수 심리가 쭉 가라앉았다가, 그러다가 날 따뜻해지고 다시 대출이 재개가 되고 하다 보니까 또 다시 한번 매수 심리가 고개를 들고, 또 최근 들어서 이런 대출에 대한 중단 이슈,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위기론, 이런 부분이 증폭이 되다 보니까 또 다시 매수 심리가 가라앉고, 이런 단기 파동의 형태의 시장이 단기간 내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1, 2년, 한두 달 혹은 뭐 몇 주 요 안에 이런 단기 파동 형태가 가라앉기보다는 적어도 내년 대선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 시장이 새로운 정권에 길들여지고, 그리고 나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발표가 되다 보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로 감안을 해보건데 앞으로는 작년 같은 급등장이 다시 전개되길 기대하기는 너무 어려운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 이 정도로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파악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하고자 하는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투자로서 일부 자금을 운용을 하시는 반면, 또 일부 현금은 반드시 리스크를 대비해서 확충을 해놔야만 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투자에 대한 개별적인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있는 세미나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희망하시는 분들 따로 만나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미리 전화 예약을 꼭 해주시고 내일과 모레 있는 세미나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